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설계 원픽의 진행을 맡은 길건우입니다. 자, 오늘 인생설계 원픽과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설계하는 방법 함께 찾아가 보시죠. 자, 인생설계 원픽 생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 검색 후에 아래 나오는 방법을 통해서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에 대한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인생설계 원픽 시작하겠습니다. 자, 현명한 인생 설계를 위해서는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함께할 인생 설계 원픽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민정, 최현정, 곽정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권민정 전문가님 먼저 소개해 주십시오. 네, 현명하게 설계하는 보험 전문가 권민정입니다. 네, 다음으로 최현정 전문가님. 노후까지 책임지는 보험설계사 최현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곽정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스마트한 설계 보험 전문가 곽정아입니다. 네, 뭐 그냥 다들 알고 계시는 거 오늘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치아보험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자기소개 화면을 조금 봤는데 현재 치과에서 근무를 하고도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조금 나눠볼까요? 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치아보험을 어떻게 하면 잘 가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뿐만 아니라 일반 보험에서도 치과 치료 후에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 하나하나까지 정리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아보험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 제대로 정리해드릴 테니까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치아보험 같은 경우에 꼭 준비해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치아보험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겠습니까? 네, 치과 치료는 한번 치료할 때마다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임플란트나 틀니,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수백만 원씩 들기도 하고 또한 단순하게 떼우는 치료가 아닌 신경치료까지 들어가게 되면 크라운 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진료비가 많이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이를 대비하기 위해 치아보험을 미리 들어두면 필요한 치료를 제때 보장받을 수 있고 한 번 상하면 다시 자라지 않기 때문에 미리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치아보험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치아보험에서 어떤 것들을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치아보험은 보존 치료와 보철 치료로 나뉘는데요. 우리가 흔히 충치가 생겼을 때 레진이나 인레이로 떼우거나 범위가 넓은 경우에 크라운으로 씌우기도 하는데 이 모든 걸 보장해주는 치료가 바로 보존 치료입니다. 그리고 보철 치료는 치아를 뽑고 나서 수복하기 위해 임플란트나 브릿지, 틀니 등으로 보상을 해주는 부분을 보통 보철 치료라고 합니다. 이제 보존 치료는 기존 내 치아를 살리는 치료. 네, 맞습니다. 네, 보철 치료는 기존 치아를 발치하고 그 다음을 받는 치료라는 건 조금 알겠는데 사실은 저희가 치과를 가면 보존 치료랑 보철 치료만 받는 건 아니잖아요. 네. 다른 치료들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 빠질 수 없는 특약이 바로 소액치과 치료 특약인데요. 이 특약 안에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검진을 했을 때 엑스레이를 찍거나 하면은 받을 수 있는 특약이 있고 치아 뿌리를 검진을 위해서도 자주 촬영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치석도 주기적으로 제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소액치과 치료 특약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엑스레이 촬영할 때랑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도 해준다라고 하니까 꼭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외적으로도 뭐 이게 홈 메우기 이거는 뭐예요? 네, 치아 홈메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린 자녀들이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 깊은 홈에 재료를 메워서 충치를 예방하는 치료인데요. 보통 어린 자녀를 위한 치아 보험을 고려하신다면 이런 치아 홈메우기, 즉 실란트 특약도 같이 구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를 미리 알았더라면 저희 자녀들 사실 이거 실란트 치료 했거든요. 네. 저는 이제 제 돈 주고 다 했는데 방송을 제가 미리 조금 알았더라면 조금 아쉬운 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에 이제 특약들은 이제 제가 내용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보니까 그 영구치 상실 치료비라는 것도 있네요. 위로금을 지급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뭘까요? 네. 보통 치아를 빼게 되면 치아를 뺀 진단금을 주기도 하고요. 신경치료를 받게 되면 신경치료 비용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특약은 신경치료 비용이랑 발치 진단금은 받는 보장 금액에 비하면 보험료가 다소 높은 편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성비는 별로 좋지 않다. 이런 거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앞에서 얘기하는 게 뭐 보존 치료 얘기했고요, 보철 치료 얘기했고요, 실란트 이런 거 얘기했거든요. 그다음에 영구치 상실 위로금 이렇게 얘기하신 것들을 저희가 전부 다 준비를 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근데 보장을 다 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치아 보험은 갱신형 상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점점 보험료가 오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도 오래 유지하려면 보험료가 많이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무조건 많은 보장을 가져가기보다 꼭 필요한 특약만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CG 화면 나오는 것처럼 연령대별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네. 보통 예를 들어서 어린 학생들은 충치가 잘 생기기 때문에 충치 치료에 대한 보장을 조금 강화하는 편이고요. 성인들은 보통 충치보다는 잇몸 질환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임플란트나 브릿지, 틀니 같은 보철 치료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있거나 어린 학생들은 보존 치료 특약을 구성을 하시는 게 좋고 성인들은 보철 치료 특약을 강화해서 구성을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이대가 조금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이제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다 보면은 뼈 이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들도 따로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까?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뼈이식 부분이 보장이 되는 상품이 많이 없었지만 요즘은 치아를 뽑고 나서 임플란트를 수술을 할 때 뼈이식 치료를 같이 병행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많은 보장 상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이게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치를 해서 임플란트를 조금 해야 되는 걸 걱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뼈 이식하는 특약들도 있으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 중에 또 하나가 가입을 뭐 이런 시기에 하면 딱 좋다라는 시기가 따로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가입 시기는 치아보험은 나이에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어릴 때 준비하는 게 사실 더 유리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도 더 넓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자면 교정진단비나 교정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만 5세가 넘어가면 가입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잇몸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며 또한 지금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보철이 오래되거나 충치 주위로 2차 충치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꼭 치아보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해라 라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러면 또 궁금한 거는 사실은 건강할 때는 치아보험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치료를 받고 있다 아니면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가 또 걱정이 되셔서 준비를 하시려고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치료받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야지 치아보험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보통 치료가 다 끝나면 치료가 종결되었을 때
건강한 치아 상태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제 보험사에서 가입을 고지 의무만 잘 지켜주시면 시켜주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5년 안에 네. 잇몸 질환으로 인한 발치 후에 임플란트가 진행된 경우가 있다면 네. 또 가입이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조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고지 의무가 조금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고지 의무에 대해서도 몇 가지를 조금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치아보험의 고지 의무는 3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틀니 중인지 요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1년 이내에 충치를 진단받거나 치료를 받았거나 또한 앞으로 이제 충치 치료가 할 예정인 치료가 있는지 치아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5년 이내 잇몸 수술을 받은 적이 있거나 아니면 잇몸 질환으로 인해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심은 경우가 있는지 요 3가지를 많이 보통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 확인하시고 고지 의무 잘 지켜주시면 가입이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시는 필수 고지 사항들 조금 체크해 보시고 내가 만약에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시더라도 뭐 이런 것들만 얘기하면 가입하는 거에는 뭐 무리가 없다라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뭐 일반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아요? 네. 네. 몇 가지 있습니다. 네.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골절 진단비가 있는데요. 우리가 견과류나 딱딱한 음식을 씹고 치아에 금이 간다든지 파절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치과에서 파절로 진단을 받게 되면 보험금을 청구 가능한 사례가 있습니다. 치아가 부러져도 골절 진단비에서 받을 수 있다. 네. 근데 저도 이렇게 딱 방금 전에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좀 딱딱한 거 먹다가 끝에가 조금 부러진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청구를 안 했네. 네. 지금이라도 해보시고. 지금 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3년이 혹시 지났나요? 지난 것 같아요. 요거는 한번 보험사에 문의해보시고 네. 청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저같이 잘 몰라서 네. 청구를 못 하셨던 경우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방금 전에 전문가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골절 진단비에서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꼭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뭐 치과 치료 후에 또 뭐 보장받을 수 있는 다른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중에서 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실손보험이 있는데요. 실손보험도 가능합니까? 네. 근데 1세대 실손보험은 치과 치료가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나 그 이후 2009년 9월 이후로 가입되어 있는 2세대부터는 아마 실손보험이 건강보험 적용 가능한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보험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야, 근데 이게 웃긴 게 1세대 실손보험이 보험료 제일 많이 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보장을 안 해준다라는 게 저는 조금 가슴이 아프네요. 네.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무조건은 아니다. 네. 오, 1세대 실손보험 중에서도 네. 상해 입통원 의료비라는 특약이 있는데 이 특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치과 치료를 하는 원인이 상해 사고일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보장이 되는 급여 항목뿐만 아니라 보장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까지도 전부 보장을 해주는 특약이 있습니다. 다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크라운이랑 임플란트처럼 돈 많이 들어가는 것도 된다? 그렇긴 한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원인이 상해 사고로 인한 상해로 원인이 있는 경우에만 된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상해 의료비 특약도 써먹을 때가 굉장히 많은 특약인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상해 사고가 원인으로 만약에 치아를 뽑게 되면 임플란트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네.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뼈가 부족해서 뼈 이식 수술을 같이 병행하게 된다면 상해 사고가 원인이기 때문에 일반 건강보험에서 상해 수술비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보시고 청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상해다 라고 하실 경우에는 상해 치료비 특약에서 조금 보상받을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치아보험이 이 구강 내에서 발생하는 질환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태어나자마자 그 태아들 태아라고 하나요?
태아에서 이제 출산이 되자마자 그때 이 구강 내에서 발생하는 것들도 제가 알기로는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태아보험 내에도 치과 치료를 받고 나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요.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설소대 절제술입니다. 설소대는 혀 주름띠가 혀끝 아래 부위에 바짝 붙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혀를 길게 내밀지 못해 특정 발음이 부정확할 수 있고 또 혀를 잘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수유할 때 많이 흐르기도 해서 태어날 때 산부인과에서도 많이들 시행하고 있는 수술이고요. 소아치과에서도 흔히 발음이 부정확한 것 때문에 시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시술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10,000원 미만으로 나오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선천 이상 진단비나 수술비 보장 한도가 만약 몇백만 원이라면 다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치아보험에 대해서 그래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네, 그러면 맞습니다. 이제 이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딱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치아보험은 아무래도 치과 치료비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는 특약이고요. 만약에 치아보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 건강보험에서도 치과 치료 후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걸 가입만 해두고 잘 활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사에 따르면 이렇게 몰라서 청구를 못한 숨은 보험금이 무려 12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렇게 몰라서 청구를 못하는 사례가 없고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서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험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잘 활용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치아보험이 꼭 아니더라도 치아보험 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거 전문가님이 얘기를 많이 해주셨으니까 꼭 참고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용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가 혈관 질환 보험입니다. 뭐 이제 겨울철 특히 이때쯤 되면은 항상 이거 혈관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들도 많고 뉴스들도 조금 많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저희는 그러면 어떤 이야기부터 먼저 한번 나눠볼까요? 네, 보통 네. 혈관 질환 하면 그냥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추워지거나 일교차가 클 때면 혈관은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혈관 질환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 혹시 사회자님, 혈관 질환이 어떠한 질환인지 알고 계실까요? 혈관에 발생하는 질환. 너무 두리뭉실했나요? 네, 제가 다시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혈관 질환은 말 그대로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대표적으로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이 있는데요. 이 혈관이 막히면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면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같은 심각한 상황이 생기고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나 대동맥 파열 같은 무서운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무서운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이것 때문에 혈관 질환이 굉장히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가장 무서운 이유는 증상이 없거나 갑자기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 시간을 놓치면 치료가 어려워질 뿐만이 아니라 사망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뇌 세포는 한 번 손상이 되면 다시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편마비, 언어장애,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심하면은 혈관성 치매까지 후유증을 남기기도 합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 병은 한 번 오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5년 안에 30~40%가 다시 발병할 만큼 재발 위험도 높다고 합니다. 심장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심근경색이 생기고 이게 돌연사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뭐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뭐 트로트 가수 네. 송대관님 뉴스도 조금 나왔던 것 같은데. 네, 네. 최근 대표적인 사례로 국민 트로트 가수 송대관님께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이렇게 평소에 건강해 보이셨던 분도 심장 문제로 갑자기 사망에 이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심장병은 전조 증상이 없거나 가슴 답답함, 가벼운 피로감으로 시작이 돼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혈관 질환이 정확하게 생기는 원인이 뭐예요?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같은 만성 질환이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입니다. 그중에서도 고혈압과 당뇨병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두 가지는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렸다가 결국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질환을 유발합니다. 고혈압이랑 당뇨병이 서서히 이제 망가뜨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쉽게 설명드리자면 고혈압은 혈관에 계속 높은 압력이 가해지면서 혈관벽이 손상되는 것과 같고 당뇨병은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아져서 피가 끈적끈적해져 혈관이 막히는 질환을 말합니다. 이 두 질환을 수도관에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고혈압은 마치 수도관에 높은 수압이 계속 가해져서 관이 약해지거나 금이 가는 것과 같고 당뇨병은 배수관에 기름때가 껴서 물이 잘 흐르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손상된 혈관이 뇌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뇌경색을 일으키고 심장으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심장병 같은 무서운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혈압과 당뇨병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혈관을 망가뜨리지만 결국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치명적인 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서서히 망가지는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고. 근데 이제 고혈압, 당뇨를 이제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네. 과거에는 이제 고혈압, 당뇨 같은 경우에는 나이 많으신 분들, 네. 그래서 이제 만성 질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의외로 젊은 층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혈관 질환이 중장년층에서 많이 발생했지만 요즘에는 20, 30대에서도 확연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기준으로 뇌경색 치료를 받은 환자 수만 52만 명이 넘었고 매년 그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첫 번째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 요즘은 워낙 빠르고 간편한 음식을 선호하다 보니 배달 음식이나 패스트푸드 같은 고지방 섭취하는 횟수가 늘었고요. 탄산 음료나 단 음료 같은 거를 많이 마시다 보니 비만, 고지혈증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두 번째로 운동 부족까지 더해지면서 그 상황은 조금 더 심각해졌는데요. 예전에는 신체 활동이 많은 직업이 대부분이었다면 요즘은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확연히 활동량이 줄었는데요. 세 번째로는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가 혈관 질환에 치명적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점점 약해집니다. 이러한 상태가 반복이 되면은 혈관은 치명적인 아플 확률이 많아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음주를 하거나 흡연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손상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비단 3, 40, 50대 이후에만 생기는 건 아니다. 20대 전에도 이런 이유들 때문에 뭐 많이 생긴다라고 이제 요즘 최근 들어서 뉴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혈관 질환 보험들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많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네. 진단금과 수술비 이 두 가지를 모두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 이유는 진단금은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진단받은 즉시 최초 1회만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술 시 매회 지급받을 수 있는 수술비까지 꼭 같이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요.
먼저 뇌혈관 질환 진단금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전 보험은 뇌출혈이나 뇌졸중만 보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장 범위가 좁아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뇌혈관 질환까지 보장하는 보험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뇌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좁은 뇌출혈이나 뇌졸중 말고도 뇌혈관 질환까지 범위가 넓은 걸 준비하면 된다라는 거 방금 알려주셨고 네. 그러면 이제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심혈관 질환도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급성 심근경색만 보험으로 보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협심증이나 기타 심장질환은 보장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혈성 심장질환 담보로 준비하시면은 급성 심근경색뿐만 아니라 협심증, 기타 급성 심장질환, 만성 허혈성 심장병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심장질환 특약까지도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심장질환 특약은 뭐예요? 지금 시저 화면에 보니까 경에는 네. 안 나와 있거든요.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장질환 특약의 대표적인 예로는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느리게 뛰거나 혹은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과 심장이 제대로 피를 공급하지 못하는 심부전이 있습니다. 이 질환들은 건강검진 하실 때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심장 쪽에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부정맥, 심부전, 특약이 포함된 심장질환 특약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범위가 가장 넓은 게 심장 질환이다라는 네.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 이제 전문가님이 그 혈관 질환은 진단비랑 수술비를 같이 준비하는 게 좋다 이런 네.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혈관 관련해서 수술비 금액이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뇌혈관 질환부터 말씀드리자면 뇌혈관 질환인 뇌경색과 뇌졸중의 경우는 뇌경색엔 골든타임이 3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발병 이후 4시간 30분 이내에는 혈전을 녹이는 혈전 용해제를 투여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걸로 혈전이 녹지 않으면 아주 가느다란 철사를 넣어서 막힌 혈관을 뚫는 스텐트 삽입술을 해야 합니다. 스텐트 삽입술. 요거 뭡니까? 네, 제가 설명드리자면 사례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 친구 어머니께서 머리를 감던 중 두통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벼운 편두통인 줄 알고 넘겼다가 점점점 터질 듯한 극심한 두통과 또 시야가 흐려지고 몸의 균형도 잃으셨다고 해요. 말까지 잘 어눌하고 나오지 않자 가족들이 이상함을 느끼고 바로 119에 신고했고 급히 응급실로 이송이 되었는데요. 병원 도착 후 검사 결과를 진행한 결과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고 바로 혈전 영해제를 투여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혈전이 녹지 않아 뇌혈관 스텐트 삽입술을 해왔다고 해요. 근데 이게 치료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네.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수술비만 약 1,000만 원이 들었고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왼쪽 편마비와 언어장애가 남아 현재 재활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요. 재활 치료비만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 근데 이걸 매달 들어간다라는 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더 문제인 것 같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뇌혈관도 돈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네. 심장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돈이 만만치 않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심장 질환이 급성 심근경색의 경우에는 혈관이 괴사해 버리기 때문에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팔이나 다리에서 건강한 혈관을 떼내어 심장으로 이식하는 아주 큰 수술인데요. 수술비만 평균 3,300만 원이 들고 이후 치료비까지 합치면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미리 대비하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수 있겠죠. 야, 이거 진짜 금액이 정말 만만치 않네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보상을 잘 받을 수 있는지 치료비는 적당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뇌출혈, 뇌혈관이 터졌을 때를 저희가 뇌출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안에서 터지는 거는 질병, 맞죠? 네, 맞아요. 밖에서 터지는 거 상해로 인한 건데 이게 조금 다르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질병 뇌출혈은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같은 질병으로 인해 혈관이 약해져서 출혈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50대 남성이
혈압이 높은데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두통을 느끼고 어지럼과 두통을 느끼고 쓰러지셨다면 이는 질병 뇌출혈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뇌출혈을 멈추는 치료뿐만이 아니라 근본 원인이 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도 함께 관리를 해야 합니다. 반면에 상해 뇌출혈은 갑작스러운 사고와 외부 충격에 의해서 출혈이 발생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30대 여성이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딛고 머리를 부딪히고 이후에 구토와 의식 저하로 병원에 갔더니 두개골 골절과 함께 뇌출혈이 확인된 경우에는 상해 뇌출혈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뇌 손상을 회복하는 치료와 함께 수술 또한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야, 이게 뇌출혈이 원인이 뭔지 체크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전문가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질병만 보상이 된다라고 하면 넘어져서 이제 예를 들면 뇌혈관이 다쳤다. 보상을 못 받으니까 이런 것들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이제 혈관보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해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혈관 질환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 한 번 생기면 완치가 어려운 질병입니다. 최근 들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 환자가 늘어나면서 20, 30대 젊은 층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또한 겨울철이나 일교차가 큰 날씨에는 혈관이 수축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더욱 발병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게다가 재발 위험성 또한 높아서 치료비도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하시는데요. 따라서 미리 보험 보장 범위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에 경제적으로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혈관 같은 경우에는 아프게 되면은 치료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보장 범위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화면으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벌써 마지막 주제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얘기할 마지막 주제가 암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암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암보험에 대해서 어떤 얘기부터 조금 나눠볼까요? 네, 오늘의 암 관련 챗GPT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암, 듣기만 해도 굉장히 무서운 단어인데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질병이죠. 오늘은 암에 관련한 모든 것을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컨셉이에요. 챗 GPT처럼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AI처럼.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암 챗 GPT한테 오늘 궁금한 걸 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보험 중 가장 문의가 많은 암을 주제로 말씀드릴 건데요. 보험 상담을 시작한 이후로 만나다 보면 다른 보험은 없어도 암보험 하나쯤은 꼭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실손보험을 제외하고 저 또한 처음 가입한 보험이 암보험이었는데요. 사회자님, 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암보험을 준비하는 걸까요? 제가 서두에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제일 무서워서. 네. 그리고 이제 주변에 보면은 암 환자가 의외로 굉장히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소 뻔한 질문일 수 있지만 바로 그러한 이유로 많은 분들이 암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거죠. 누구나 하나쯤은 꼭 가지고 있는 보험이지만 알고 준비하는 것과 모른 채로 유지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떠한 담보와 특약이 들어간지 모른 상태에서 유지만 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오늘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통계청 자료도 있네요. 네. 암 사망 원인 1위가 암인데 거의 42년 동안 지속됐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네. 통계청 자료입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3년부터 지금까지 암이 줄곧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무려 42년 동안이나 지속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3명 중 1명은 암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암보험을 많이들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진짜 이런 걸 보니까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암을 저희가 얘기를 할 때 그 진단받을 때 용어가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네, 뭐 양성이다, 악성이다 이런 것들 조금 헷갈리는데 그럼 암 챗 GPT한테 제가 이제 딱 치겠습니다. 설명을 쉽게 해주세요. 네, 암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 몸은 엄청나게 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암은 비정상적인 세포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포들은 과잉 성장하면서 덩어리를 이루게 되는데 이러한 덩어리들을 종양이라고 불리고요. 이 종양은 양성과 악성으로 나뉘게 되는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네. 암은 악성 종양에 해당됩니다. 악성 종양이 암이다. 예. 오. 악성 종양은 빠르게 주변 조직으로 침투하고 성장하여 우리 몸의 다른 부위까지 전이되기 때문에 생명에 위협을 주는 아주 무서운 질병인 것 같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최근에 암 발생률이 굉장히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보시는 자료에 따르면 20년 동안 암 발생 환자 수가 약 15만 명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매일같이 미세먼지를 마시고 패스트푸드 같은 고열량 음식을 쉽게 접하게 되면서 과거와는 다르게 생활 습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로 인해 젊은 층에서도 암 진단을 받는 사례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대한민국에는 훌륭한 건강검진 시스템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직장인 건강검진 및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암의 조기 발견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암 환자 수는 늘어나게 되었지만 초기 치료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생존율은 상당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암 생존율 보니까 70%대가 넘어가네요. 네. 근데 앞으로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암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치료법이 계속 나오니까 네. 거의 이제 대부분 생존하는 거에 문제다라는 네. 얘기가 있는데 네. 근데 치료법의 종류가 사실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 치료법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셔도 들으시는 시청자분들이 조금 이해가 쉽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암의 치료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수술 치료, 방사선 치료,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먼저 항암제 약물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역시 자료를 살펴보시면 암세포를 사멸시킬 수 있는 약물들은 끊임없이 연구되고 있고 현재도 더 효과적인 약물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항암제는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뉘는데요. 먼저 1세대 항암제는 우리 몸의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는 아주 강한 약물입니다. 2세대 표적 항암제는 우리 몸의 암세포만을 정확히 타겟 참아 공격합니다. 3세대 면역 항암제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암세포를 잡아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물인데요. 사회자님, 네,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네. 만약에 이런 약물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 1세대 약물과 2, 3세대 약물 중 어떤 걸 선택하실 것 저는 같으신가요? 걸리지 않고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네, 가장 네. 베스트 방법인 것 네, 같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제가 뭐 이제 어쩔 수 없이 네. 뭐 걸렸다라고 하면 네. 당연히 요 얘기 들어보니까 2세대 아니면 3세대 중에 저는 선택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은데요. 네. 표적 항암제는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적 항암은 암의 종류에 따라서 약물 종류와 사용 기간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팩트는 맨 우측에 있는 저 금액이 전부 다 본인 부담금이라는 겁니다. 작게는 1,40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7,500만 원까지 산정되어 있는데요. 암 진단만 받아도 굉장한 충격으로 느껴지는데 한 번에 몇 천만 원씩 나간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답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알기로는 네. 나라에서 네. 보장해 주는 게 있다고 하더라. 근데 그게 산정 특례라고 하던데 네. 그럼 내가 부담하는 거 적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모든 나라에서 부러워할 만한 산정 특례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암 진단을 받게 되면 5년 동안 급여 항목에 관련해서는 5%만 부담하면 되는 제도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제도인데 대신 비급여 항목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체크하고 가셔야 됩니다. 비급여라서 해당이 안 된다. 그럼 아까 적게는 대장암이 1,400만 원 정도 네. 들어갔고 폐암이 제일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7,500만 원.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장을 못 받으니까 따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 조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거 외에도 최근에 그 로봇? 네, 이걸로도 암 수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비싸요? 네, 최근 몇 년 사이 많은 혁신적인 치료 방법이 등장했는데요. 위 사진을 보시면 이제는 암도 로봇으로 수술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시스템으로는 다빈치 로봇 수술이 있는데요. 의사의 손끝 움직임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 보다 정밀한 수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디테일하고 많이 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번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나요? 전이돼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로봇 수술로 하면 확실히 조금 더 정확하기는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로봇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정확도와 미세한 조작 능력에 있는데요. 로봇은 의사의 손이 직접 닿기 힘든 곳까지 쉽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절개로 수술을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환자분들의 회복 속도는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물론 합병증 또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미세하게 수술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꿈의 뭐 중입자 치료. 제가 광고 한번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얘는 뭐예요? 네, 위 사진은 중입자 네. 치료 사진인데요. 네. 저기 실제 누워 계시는 분은 대한민국 중입자 치료 제1호 환자분이시며 실제 부산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시고요. 제 친구의 아버님 되십니다. 진짜로? 네, 제 진짜 친구의 오. 아버님 되십니다. 제가 이때 당시에 저희 아버님도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이 치료가 네. 어떤지에 대해서. 그래서 친구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정말 원통 안에 들어가서 누워만 있으면 치료가 되는 꿈의 치료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1회 시술 시간은 30분 정도 소요되며 실제 시술에 소요되는 시간은 5분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후유증과 부작용이 굉장히 줄어들고 사회로 복귀가 빠르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친구 아버님이 혹시 네. 암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어떤 암으로 이 중입자 치료를 받으신 거예요? 네, 중입자 치료는 아까 제가 제1호 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립선암에서 처음에 시작되었습니다. 전립선암.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는 네. 이 전립선암 같이 조금 흔하거나 네. 좀 약한? 뭐 네. 약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이런 암에만 중입자 치료가 효과를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처음에는 중입자 네. 치료로 시작하였지만 지금은 옆에 보시는 그림 자료와 같이 점차 다른 암에도 적용이 되고 있고요. 골고루 다 되네요. 네네. 폐암도 되고 췌장암도 되고. 맞습니다. 원래 처음엔 전립선암만 시작됐는데 확대가 된 사진이고요. 네. 하지만 모든 암에 다 적용이 되진 않습니다. 암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서 치료의 여부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는 얼마가 들어가느냐. 네. 치료비가 도대체 얼마냐가 굉장히 궁금한데 그냥 생각해 보기에도 굉장히 비쌀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치료 과정은 전립선암을 기준으로 평균 10회에서 12회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치료비는 8천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하십니다. 만만치 않네요. 아까 폐암 그 표적항암 치료제보다 더 비싸네. 네, 맞습니다. 친구 아버님께서는 치료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없을 정도로 오. 치료 자체는 굉장히 편하다고 하셨는데요. 다만 이제 치료비 부분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 부분에 관련해서 굉장히 부담스럽다 하셨고 또한 부산에 아까 거주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서울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가는 이제 통원 치료비들. 이거 서울에밖에 없어요? 서울 이제 점차 생기고 있는데 네. 기장에도 이제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오. 중입자 치료센터가. 근데 이제 네. 추가적으로 뭐 거리도 있고 네. 비용도 만만치 않다. 맞습니다. 숙박비와 교통비들. 음. 네, 그런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네. 그럼 이런 이유들 때문에 네. 비급여 항목은 보장이 안 되니까 그래 네. 암보험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건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암보험을 준비를 할 때 네. 보장 금액을 얼마로 해야 되는지 네. 이게 또 궁금하네요. 저도 얼마 정도면 적당할지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는데요. 네. 위 사진은 최저 생계비 사진입니다. 사회자님,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어도 나가는 월 고정 지출액이 어느 정도 되실까요? 좀 많은데 그냥 평균적으로 보면 그래도 네. 한 3,400만 원 정도는 대부분 나가지 않을까요? 네, 최저 네. 생계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시는데요. 보통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뭐 집 대출도 나가고 자동차도 나가고 뭐 일반 생활비도 나가고 뭐 거의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데요. 네. 그 외에도 경조사비 등 다양한 변수가 많을 거라고 맞아. 생각합니다. 특이하게 나가는 것들도 많아. 네, 맞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한 이유는 암 진단을 받았을 때 2년 동안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에 대비해서 연봉의 2배 정도를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는 그 연봉의 2배 정도라고 했으니까 네. 한 6천만 원 정도 네, 내가 연봉을 받는다. 그러면 네. 얼마 준비해야 됩니까? 6천만 원에 2배니까 네. 1억 2천만 원. 1억 2천. 근데 1억 2천 준비하려면 보험료 부담이 너무 많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암보험은 꼭 이렇게 준비를 해라 정답은 없습니다. 네. 가장 좋은 거는 아무리 좋은 보험이라도 네. 이 보험을 끝까지 유지를 해야 좋은 거잖아요. 아, 네, 그래서 내 개개인의 상황에 걸맞게 꼭 정답은 없으니 상황에 맞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그럼 같습니다. 이거는 번외 질문입니다. 네. 그러면 보험에 잘 아시는 전문가님들이 네, 도대체 암 진단비를 얼마를 준비하고 있느냐가 네, 아마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걸요? 네. 네, 얼마 준비하고 네, 계세요? 저는 한 1억 정도 1억?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봉의 2배? 그건 아니지만 네. 그 외에 이제 어. 치료비 특약 등 다양한 부가적인 등등해서? 네, 포함을 다 해서 한 1억 이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두 분도 혹시 제가 물어봐도 돼요? 네. 얼마 준비하고 계세요? 저도 1억 준비하고 뭐 1억으로 맞추는 거예요? 네. 네. 얼마 준비하세요? 저는 한 7천 정도. 7천. 평균적으로 보니까 그래도 딱 아까 폐암 치료비가 한 7,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고가의 치료비를 조금 감당할 수 있을 정도를 준비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사실 1억 준비하면 굉장히 부담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갱신형이다, 비갱신형이다, 뭐가 더 좋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다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시청자 입장에서 네. 내가 효율적으로 암 진단비를 1억 준비한다. 네. 잘 준비하는 방법 이런 거 나만 가지고 있는 팁 이런 거 있을까요? 실제 저희 아버님이 암 네.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네. 저희 아버님은 갱신형 보험이었습니다. 아, 그게 계속 오르는 거? 네, 계속 오르는 보험이었지만 그래도 갱신형 보험은 시작점이 낮기 때문에 아, 네, 처음에는 보험료가 작게 나갔었고요. 네네. 갱신 시점이 종료되는 직전에 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굉장히 이런 경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잘 비갱신으로 하지 않아도 갱신형으로 충분히 보상을 받았지만 네. 그래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신 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계속 보험료가 오르다 보니까 네. 그게 지금 젊었을 때는 괜찮은데 네. 나이가 들어서 과연 내가 이 아. 보험액을 유지를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가장 걱정스럽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이 정도까지는 조금 말씀을 드려야지 시청자분들이 암보험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조금 대답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암은 정말 무시 못할 정도로 발병 확률이 굉장히 높은 질병입니다. 그에 반해 치료 역시도 잘할 수 있는 국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에 노출됐을 때 개개인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준비만 미리 해두시면 됩니다. 암 진단비를 통해 대부분의 치료비와 고정 지출액을 해결하시고 산정 특례를 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은 치료비 담보를 구성하신다면 보다 높은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개인의 상황에 걸맞게 컨설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꼭 전문가와 함께 점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누구나 조금 걸릴 수도 있고요. 뭐 후유증 같은 경우 누구나 또 안 걸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그러다 보면 경제적 부담이 되실 수밖에 없으실 텐데 이럴 때는 뭐 암보험 잘 준비하는 것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으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인생 설계 원픽 준비한 소식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인생 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